평범해 보이는 어선이 해경에 접근하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현실이 드러났다. 어획물이 아닌 17구의 젊은 시신이 냉동 창고에서 발견된 것이다. 그날 밤의 바다는 인간을 단순한 상품으로 취급하는 잔혹한 범죄 조직의 어두운 비밀을 세상에 알렸다. 2023년 12월 12일 밤 인천 옹진군과 태안군 사이의 서해 넓은 바다 위 하늘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겨울비까지 내리는 날씨에 바람은 세차게 불어 파도를 하얀 거품으로 부서뜨렸다.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순찰함의 서치라이트만이 어둠을 가르며 파도에 따라 흔들리고 있었다. 조타실의 시계가 새벽 이시를 막 지났을 때 레이더 화면에 정체불명의 선박 한 척이 포착되었다. 길이 15m 남짓한 작은 철제 어선이었지만 무언가 이상했다. 항해등도 켜지 않고 자동식별 장치, AIS 신호도 없이 정처 없이 빙빙 돌고 있었다. 마치 비 오는 밤 길을 잃은 유령선 같았다. 순찰함의 함장인 박성진 경정은 날카로운 눈으로 화면을 응시했다. 바다에서 수십 년을 보낸 베테랑의 직감이 무언가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었다. 저 배에 접근해서 검문 준비하라. 그의 단호한 목소리가 울렸다. 즉시 순찰함의 사이렌이 울리고 서치라이트가 의심스러운 선박을 향했다. 갑작스러운 불빛에 놀란 듯 어선은 방향을 틀어 속력을 높였다. 엔진이 굉음을 내며 파도를 갈랐지만 이내 검은 연기를 뿜으며 멈춰섰다. 무력하게 파도에 흔들리는 어선으로 해경 순찰함이 다가갔다. 갑판에는 세 남자가 떨면서 있었다. 마르고 단단해 보이는 중년 남성과 젊은 두 남자였다. 창백한 얼굴과 불안한 눈빛에 그들은 각각 선장 김철민 48세, 충남 서천 출신, 선원 이진호 41세, 전북 군산 출신, 그리고 막내 발현우 28세 인천 출신이었다. 그들이 내민 선박 서류에는 조작의 흔적이 역력했다. 박성진 경정은 무언가 숨기고 있음을 확신하고 짧게 명령했다. 냉동 창고를 확인하라. 육중한 철문이 삐걱이며 열리자 생선 비린내 대신 차가운 냉기와 함께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해경대원 몇몇은 반사적으로 코를 막았다. 손전등 불빛이 어두운 창고 안을 비추자 얼음 덩어리 사이로 검은 비닐에 쌓인 큰 자루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는 것이 보였다. 한 대원이 조심스럽게 자루 하나를 칼로 찢자 그 안에 있던 모두가 숨을 멈췄다. 비닐 안에서 창백하고 뻣뻣한 인간의 팔이 드러난 것이다. 침묵 속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자루가 차례로 열렸다. 결과는 모두 같았다. 자루 안에는 젊은 여성들의 시신이 얼어붙은 채 서로 뒤엉켜 있었다. 마치 가치 없는 상품처럼. 총 17구의 시신, 얼어붙은 얼굴, 푸르스름한 피부, 공허한 눈동자. 더 이상 어선이 아니었다. 그 배는 떠다니는 관이었다. 갑판의 분위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거친 바다와 밀수꾼들의 익숙한 해경 대원들조차 할 말을 잃었다. 박 경정은 깊은 숨을 내쉬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이 배를 봉쇄하고 즉시 인천 본부로 보고하라. 그날 이후 서해에 비 내리는 밤은 이전과 같을 수 없었다. 이 끔찍한 발견은 단순한 해상 검문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잔인한 인신매매 및 살인 사건 중 하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리고 그 어두운 밤의 파도로부터 인간의 생명을 거래하는 거대 범죄 조직의 흔적을 쫓는 기나긴 여정이 시작되었다. 얼어붙은 진실, 신문실의 균열. 17구의 시신을 실은 철제 어선은 인천항으로 즉시 압송되었다. 밤새 내린 비는 그쳤지만 항구의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고 무거웠다. 무장한 해경들이 삼엄한 경계를 폈고 갑판 위에서 떨던 세 남자는 인천해양경찰서로 이송되었다. 선장 김철민은 고개를 숙인 채 걸었고 과묵한 이진호는 식은땀을 흘렸다. 막내 발현우는 불안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들은 곧장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넘겨졌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초기 조사를 지휘하게 된 박성진 경정은 이제 수사팀장으로서 그들 앞에 앉았다. 김철민은 침착한 척하며 입을 열었다. 저희는 그냥 어부입니다. 어떤 사람이 냉동 화물을 옮겨달라고 해서 돈을 받고 실어준 것뿐입니다. 내용물이 그런 것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옆에 앉은 이진호는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고 가장 어린 발현우는 눈에 띄게 불안해하며 손을 떨었다. 박 팀장은 등을 기댄 채 그들을 날카롭게 쏘아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김철민 씨, 이진호 씨, 발현우 씨. 당신들 배냉동고에서 젊은 여성 시신 17구가 나왔습니다. 한두 구가 아닙니다. 모른다는 말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침묵이 흘렀다. 김철민은 시선을 피하며 버텼다. 정말 몰랐습니다. 돈을 받고 물건만 옮겨줬을 뿐입니다. 박 팀장은 손가락으로 책상을 천천히 두드리며 말했다. 물건이라, 사람을 물건이라고 부르는군. 서류는 조작됐고 항해 기록도 엉망이야.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서해를 맴돌았지.
법이 우습게 보이나? 그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진호는 움찔했고 박현우는 더욱 고개를 숙였다. 잠시 후 수사관이 얼음과 함께 발견된 희생자들의 사진 몇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젊고 공허한 얼굴들이 그들을 응시했다. 박현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김철민은 이를 악물었다. 이진호는 이마에 땀을 닦아냈다. 됐다. 박 팀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변명은 필요 없어. 진실을 말해. 누가 시켰나? 김철민과 이진호가 침묵을 지키는 사이 박현우가 무너졌다. 그는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했다. 저는 더 이상 못 버티겠습니다. 이건 저희 아이디어가 아니었어요. 어떤 여자가 그 여자가 모든 걸 기획했습니다. 다들 민마담이라고 불렀어요. 신문실의 공기가 순간 멈췄다. 수사관들은 서로를 쳐다봤다. 민마담. 그 이름이 화이트보드에 처음으로 기록되었다. 박현우는 흐느끼며 말을 이었다. 그 여자가 돈을 줬어요. 그냥 바다 한가운데로 화물을 옮기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얼음도 그 여자가 준비했고 화물을 배에 실은 것도 그쪽 사람들이었어요. 저희는 정해진 좌표까지만 가면 됐습니다. 솔직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이상한 약품 냄새도 났고요. 하지만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입을 열면 가족들이 위험해질 거라고 협박했거든요. 박 팀장은 몸을 앞으로 숙였다. 현우 씨, 잘 들어. 이건 그냥 화물이 아니야. 지금쯤 17명의 딸을 잃고 울고 있을 가족들이 있어. 자네는 아직 젊어. 사실대로 말하면 기회가 있지만 거짓말 속에선 같이 침몰할 뿐이야. 박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가족만 지켜주세요. 그날 밤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다. 민마담이라는 이름이 수사의 중심에 떠올랐다. 하지만 김철민과 이진호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다. 박 팀장은 그들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현우의 진술을 들었겠지. 같이 협조할 건가? 아니면 끝까지 버틸 건가? 김철민은 고개를 떨궜다. 그의 거짓말이 무너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이진호는 그저 눈을 감았다. 신문실 밖 밤새 내리던 비는 그쳤지만 안에서는 이제 막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다. 수사팀을 거대한 범죄 조직의 심장부로 이끌 폭풍이었다. 그날 밤 박 팀장은 동이 트는 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여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로 결정했다. 차가운 부검대위, 시신들이 말하는 진실. 다음 날 새벽 부산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영남분원. 밤새 내린 비로 축축한 공기가 감돌았지만 차가운 부검실 내부는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고요하고 무거웠다. 어선에서 발견된 17구의 시신은 이제 병원 냉동고에서 차가운 부검대 위로 옮겨졌다. 젊은 여성들의 창백한 몸은 말이 없었지만 법의학자들에게는 범죄의 실체를 밝힐 마지막 증인이었다. 박성진 경정은 두꺼운 유리창 너머로 첫 번째 시신이 놓인 부검대를 응시했다. 그는 그날의 의학적 소견 하나하나가 수사의 방향을 결정할 것임을 직감했다. 베테랑 법의관인 황동주 박사가 팀을 이끌며 차분하지만 명확한 목소리로 소견을 밝혔다. 사인스인은 좁은 공간에서의 산소 부족과 신경 안정제 과다 투여의 결합으로 보입니다. 팔에서 주사바늘 자국이 발견되었고 손목과 발목에는 강한 결박 흔적이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저항할 수 없었던 상태로 보입니다. 그의 조수는 더욱 충격적인 소견을 덧붙였다. 두구의 시신 복부에서는 비전문적인 절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원시적인 장기 적출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됩니다. 관찰실의 공기는 순간 얼어붙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은 단순한 인신매매를 넘어 국제적인 장기 밀매 조직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컸다. 한편 신원 확인팀은 희생자들의 신체적 특징을 실종자 데이터와 대조하기 시작했다. 그중 한 여성의 왼쪽 어깨에서 붉은 동백꽃 모양의 작은 문신이 발견되었다. 이 문신은 한 달 전 광주에서 실종 신고된 20세 여성 이수진의 특징과 일치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부산의 한 가라오케에 취직했다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겼다. 그날 아침 병원 대기실에서 수진의 어머니인 최선희 씨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딸의 손수건을 꼭 쥔 채 눈물을 삼키고 있었다. 법의관이 다가와 신체 특징이 일치하는 시신이 있다는 소식을 전하자 최 씨는 오열하기 시작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신원 확인실로 들어선 그녀는 시신을 덮고 있던 흰 천이 거치는 순간 거의 쓰러질 뻔했다. 싸늘하게 식어버린 딸의 얼굴. 그녀의 울음소리가 복도를 가득 메웠다. 수진아, 내 딸아, 왜 이렇게 됐어? 박성진 경정은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다독였다. 어머님, 반드시 범인을 잡겠습니다. 단 한 명도 놓치지 않을 겁니다. 최 씨는 눈물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처럼 우는 엄마가 다시는 없게 해주세요. 그 말은 수사팀 모두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부검은 오후까지 계속되었다.
결과는 모두 유사했다. 신경안정제 과다 투여, 밀폐된 공간에서의 질식, 플라스틱 끈에 의한 결박 흔적. 모든 희생자는 조직적인 학대를 당했다. 부검 결과 보고서를 받아든 박 팀장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이 보고서는 범죄 조직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다. 박현우가 언급했던 민마담이라는 이름은 이제 희생자들의 죽음과 더욱 명확하게 연결되었다. 그날 밤 수사본부의 화이트보드는 희생자들의 사진과 붉은 실로 가득 찼다. 모든 실은 민마담이라는 이름으로 향했고 그 이름 옆에는 배우는 누구인가? 라는 큰 물음표가 그려졌다. 박 팀장은 화이트보드 앞에 오랫동안 서 있었다. 최선희 씨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다음 단계가 이미 정해졌음을 알았다. 내일 밤 부산 최대의 유흥가인 서면 일대에서 잠복 수사를 시작할 것이었다. 그곳에서 민마담의 실체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화려한 네온 사인 뒤편, 어둠 속의 잠복. 부산의 밤은 언제나처럼 화려했다. 서면의 유흥가는 형형색색의 네온 사인으로 빛났고 노래방과 클럽에서 터져나오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거리를 채웠다. 웃음소리와 취객들의 고함, 담배 연기가 뒤섞인 이곳의 이면에는 평범한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어두운 세계가 존재했다. 범죄 조직이 먹잇감을 찾는 곳, 바로 그곳이었다. 박성진 경정이 이끄는 수사팀에게 서면은 새로운 전쟁터였다. 박현우의 진술에 따르면 민마담은 주로 이 지역에서 활동하며 고액의 월급을 미끼로 젊은 여성들을 유인했다. 그날 밤 수사팀은 위장 작전을 개시했다. 팀의 젊은 여성 형사인 최유나 경장은 이번 작전의 핵심 인물이었다. 앳된 얼굴과 순박한 말투, 경상도 억양이 살짝 섞인 그녀는 최근 해고된 공장 노동자로 완벽하게 변신했다. 최 경장은 허름한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으로 거리를 서성였다. 어깨에 맨 작은 가방에는 지갑과 구형 휴대폰뿐이었다. 멀리서 보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온 수많은 젊은 여성 중 한 명으로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귓속에는 팀과 연결된 초소형 무전기가 숨겨져 있었다. 유나야, 너무 서두르지 마. 저들이 먼저 접근하게 해. 박 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 경장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길가의 작은 포장마차에 들어가 홀로 앉았다. 주위를 둘러보니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남성들과 무리 지어 앉아 자신만만한 태도로 이야기를 나누는 중년 여성들이 눈에 띄었다. 잠시 후 화려한 차림의 한 여성이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왔다. 붉게 염색한 머리, 짙은 립스틱, 몸에 딱 붙는 원피스.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들어와 자리에 앉았다. 최 경장은 곁눈질로 그녀를 살폈다. CCTV 영상 속 인물과 특징이 일치했다. 민마담일 가능성이 높았다. 목표물 확인. 최 경장이 나지막이 속삭였다. 몇 분 뒤 갓 20살이 될까 말까 한 앳된 소녀가 포장마차로 들어왔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붉은 머리 여성을 발견하고 그 앞에 앉았다. 둘의 대화는 작았지만 최 경장은 일부를 들을 수 있었다. 일은 쉬워, 월급도 세고, 해외에서 일하면 집에 돈도 붙일 수 있고 전형적인 수법이었다. 꿈을 팔아 젊은 여성들을 나락으로 밀어넣는 방식. 최 경장은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임무는 관찰하고 기록하고 가능하다면 직접 접촉하는 것이었다. 20분쯤 지났을 때 젊은 소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달콤한 제안에 흔들리는 기색이 역력했다. 붉은 머리 여성, 즉 민마담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담배에 불을 붙이며 의자에 몸을 기댔다. 최 경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테이블 옆을 지나가며 중얼거렸다. 진짜 쉬운 일자리가 있으면 나도 좀... 민마담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날카롭게 쳐다봤다. 의심 가득한 눈초리였지만 이내 옅은 미소를 지었다. 어디서 일했는데? 최 경장은 가방끈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숙였다. 사상공단에서요. 얼마 전에 잘렸어요. 돈도 거의 다 떨어졌고. 민마담은 고개를 끄덕이며 최 경장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얼굴은 반반하네. 해외에서 일해볼 생각 있어? 돈 빨리 벌고 매달 집에 돈도 보내줄 수 있는데 대신 시키는 건 다 해야 돼. 최 경장은 망설이는 척했다. 해외요? 어디요? 사기당할까 봐 무서워서요. 민마담은 가볍게 웃었다. 겁먹기는 내가 사기꾼이었으면 이렇게 대놓고 다니겠어? 나 통해서 성공한 애들이 한둘이 아니야. 마음 있으면 내일 오후에 중앙동 카페 거리에서 만나. 진심 아니면 오지 말고. 그녀의 말은 최 경장의 무전기를 통해 팀 전체에 선명하게 전달되었다. 박 팀장은 즉시 시간과 장소를 기록했다. 밤이 깊어지자 민마담은 자리에서 일어나 유유히 밖으로 나갔다. 밖에서 배달기사로 위장한 다른 팀원이 그녀의 뒤를 밟았다.
임시본부에서 박 팀장은 그날 밤에 기록을 정리했다. 내일 중앙동 카페 거리 주변에 팀 전원 배치한다. 목표가 시간과 장소를 정해줬어. 절대 놓치면 안 돼. 팀원들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단계가 민 마담을 체포할 결정적인 기회가 될 것임을 모두 알고 있었다. 덧 중앙동 카페에서의 체포작전. 다음 날 오후 부산의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다. 잿빛 구름이 낮게 깔려 긴장감을 더했다. 중앙동의 한 평범한 카페. 손님들이 드문드문 앉아 있었지만 그들 중 상당수는 위장한 수사팀원들이었다. 길 건너편 검은색 승용차 안에서 박성진 경정은 헤드셋을 낀 채 작전을 총지휘했다. 모든 팀원, 위치사수, 소녀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카페의 구석 자리에 최윤아 경장이 전날과 같은 수수한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평범한 소녀처럼 보여야 했지만 심장은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다. 시계가 사실을 향해 가고 있을 때 흰색 세단 한 대가 카페 앞에 멈췄다. 화려한 원피스 차림에 민 마담이 차에서 내렸다. 그녀의 뒤로 10대 후반으로 보이는 2명의 소녀가 따라 내렸다. 순진한 얼굴,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민 마담은 카페로 들어와 최 경장에게 손짓했다. 너도 왔구나. 잘했어. 이리 와서 친구들이랑 인사해. 최 경장은 긴장한 척 다가가 앉았다. 두 소녀는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너희 모두 똑같아. 민 마담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젊고 돈이 필요하지. 걱정 마. 내가 도와주는 애들이 한둘이 아니야. 일은 쉽고 월급은 세. 오늘 밤은 푹 쉬고 내일 출발 준비하자. 두 소녀는 서로를 쳐다봤다. 의심이 들었지만 고액 월급이라는 말에 흔들리는 기색이 역력했다. 최 경장은 두려운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안전한 거 맞죠? 사기당할까 봐 무서워서요. 민 마담은 손을 내저으며 웃었다. 내가 사기꾼이었으면 이렇게 대놓고 다니겠어? 나 믿고 성공한 애들이 많아. 인생은 때로 과감해야 하는 거야.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최 경장의 옷에 숨겨진 녹음기에 선명하게 기록되었다. 박 팀장은 라디오를 통해 조용히 지시했다. 거래가 이루어질 때까지 대기 현장에서 체포한다. 잠시 후 민 마담은 가방을 열어 현금 다발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자, 이건 계약금이야. 믿음을 줘야지. 나머지는 내일 더 많이 줄게. 그것이 바로 박 팀장이 기다리던 신호였다. 지금이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손님으로 위장했던 형사 한 명이 민 마담의 뒤에서 순식간에 수갑을 채웠다. 다른 팀원들은 출입구를 막았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민 마담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려 했다. 증거도 없이 이게 무슨 짓이야? 난 그냥 일자리를 소개해 준 것뿐이라고. 두 소녀는 겁에 질려 얼어붙었다. 최 경장은 재빨리 그들의 손을 잡으며 안심시켰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우린 경찰이야. 아무데도 끌려가지 않아. 한 소녀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저희 정말 믿을 뻔했어요. 최 경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늦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민 마담은 계속해서 소리쳤다. 이건 함정이야. 다 거짓말이라고. 그때 박 팀장이 안으로 들어와 희생자들의 사진이 담긴 파일을 테이블 위에 던졌다. 그중에는 동백꽃 문신을 한 이수진의 사진도 있었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민 마담, 17명의 목숨이 이미 증언하고 있어. 오늘 밤 네가 대답할 차례다. 민 마담의 미소가 사라졌다. 얼굴이 창백해지며 그녀는 게임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카페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민 마담은 호송차로 끌려가면서도 여전히 무언가를 부인하려 했다. 겁에 질렸지만 무사히 구조된 두 소녀는 최 경장의 품에 안겨 떨고 있었다. 박 팀장은 우산 아래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민 마담의 체포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또 다른 이름, 최 실장이라는 낯선 인물. 그 그림자가 배후에 도사리고 있었다. 민 마담은 끝이 아니야. 더 잔혹한 네트워크로 들어가는 문일 뿐이다. 무너진 방패, 배후를 향한 압박. 그날 밤 인천지방경찰청 본관은 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다. 중앙동에서 체포된 민 마담, 본명 민지숙은 차갑고 밝은 조명이 비추는 신문실에 앉아 있었다. 화장은 번졌고 화려했던 머리는 헝클어졌다. 그럼에도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오만함이 남아 있었다. 박성진 경정이 2명의 수사관과 함께 들어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민지숙 씨, 오늘 밤 당신은 2명의 소녀를 모집하려다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녹음 파일, 계약금, 증인까지 모두 확보됐습니다. 아직도 할 말이 남았습니까? 민지숙은 코웃음을 쳤다. 저는 그냥 일자리를 소개해 준 겁니다. 그게 범죄인가요? 본인들이 원해서 온 거예요. 박 팀장은 두꺼운 파일을 열어 냉동 어선에서 발견된 희생자들의 사진을 그녀 앞으로 밀었다. 17명의 얼어붙은 얼굴이 공허하게 그녀를 응시했다.
이들도 당신이 소개해 준 건가? 모두 바다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어? 이것도 자발적이었다고 말할 건가? 민지숙은 순간 침묵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내 그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제 손을 떠난 뒤의 일은 모릅니다. 저보다 윗선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박 팀장은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 윗선이 누군가? 민지숙은 심호흡을 했다. 그녀의 시선이 천장의 형광등을 향했다. 실명은 몰라요. 다들 최 실장이라고 부릅니다. 그것뿐이에요. 신문실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이전까지 막연하게 들렸던 그 이름이 이제 주범의 입에서 직접 나왔다. 최 실장이 누군가 박 팀장이 추궁했다. 민지숙은 좀 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외국인이에요. 말투에 억양이 섞여 있어요. 싱가포르에 산다고 들었고 가끔 부산에 나타납니다. 만날 때는 항상 사람이 많은 곳에서 만났고 혼자 다니는 법이 없었어요. 항상 외국인 남자 2~3명이 경호했죠. 어떻게 연락했나? 대포폰을 썼어요. 일이 끝나면 유심칩은 버렸죠. 가끔 부하 직원을 시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고요. 저는 지시에 따라 젊은 여자들을 모으고 숙소에 모아두면 누군가 와서 배에 태웠습니다. 더 이상은 묻지 않았어요. 그가 주는 돈이 너무 컸거든요. 그래서 눈을 감았습니다. 민지숙은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항상 말했어요. 반항하는 애들은 약을 써서 얌전하게 만들라고. 죽더라도 당황하지 말라고. 죽은 시신조차 가치가 있다고 했어요. 그 말에 신문실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구석에 있던 젊은 수사관은 주먹을 쥔 채 분노를 억눌렀다. 박 팀장은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렇다면 당신은 처음부터 이게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군. 젊은 소녀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데 동조한 거야. 민지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알았지만 무서웠어요. 저도 그냥 이용당한 도구일 뿐이에요. 박 팀장은 차갑게 말했다. 도구든 아니든 17명의 피가 당신 손에 묻어 있어. 민지숙은 무너졌다. 그녀가 지키려 했던 마지막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다. 잠시 후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최 실장이 부산항 근처 북한 오래된 부두에 비밀 창고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들어가 본 적은 없지만 그의 부하가 그곳이 아주 중요한 장소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단순한 창고가 아니라고 새로운 정보가 수사본부 화이트보드에 기록되었다. 북항 최 실장의 창고. 박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민지숙을 마지막으로 쳐다봤다. 가명을 원한다면 아는 걸 전부 털어놔. 하지만 17명의 목숨이 변명만으로 지워지진 않을 거다. 민지숙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였다. 박 팀장이 신문실을 나올 때 그는 잠시 멈춰섰다. 최 실장이라는 이름이 나왔다. 이제 모든 수사력은 북한으로 집중될 것이다. 그날 밤 수사본부의 화이트보드는 새로운 붉은 선들로 가득 찼다. 민지숙의 사진에서 굵은 선이 최 실장이라는 미지의 인물로 이어졌다. 아무도 얼굴을 모르지만 모든 비극의 배후에 그의 흔적이 느껴졌다. 이제 수사의 방향은 북한의 미스터리한 창고로 향하고 있었다. 어둠의 항구, 북한의 비밀 창고. 부산항 북항은 한때 활기 넘치는 무역의 중심지였지만 지금은 일부 구역이 낡고 버려져 스산한 분위기를 풍겼다. 칠이 벗겨진 낡은 창고, 녹슨 철문, 갈라진 아스팔트 도로는 밤이 되면 으스스한 기운마저 감돌았다. 이런 곳은 범죄 조직이 몸을 숨기기에 완벽한 장소였다. 그날 밤 박성진 경정이 이끄는 수사팀은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민지숙의 진술에 따르면 최 실장의 비밀 창고가 이 구역에 있었다. 이미 낮부터 팀원들은 어부, 하역인부, 노점상 등으로 위장해 주변에 잠입해 있었다. 최윤아 경장은 항만 노동자처럼 수수한 복장에 머리를 질끈 묶고 음료수병을 든 채 주변을 맴돌았다. 박 팀장은 망원경으로 회색 페인트가 칠해진 한 창고를 주시했다. 육중한 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건장한 체격의 남자 몇 명이 주위를 경계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훈련받은 듯 절도가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평범한 인부들이 아니었다. 목표물 확인, 전원 위치 대기. 박 팀장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조용히 퍼져나갔다. 잠시 후 텅 빈 트럭 운전사로 위장한 팀원이 보고했다. 팀장님, 세관 표시 없는 대형 목재 상자들이 반입되고 있습니다. 밀봉 상태입니다. 정식 서류 없는 물품 반입은 의심을 더욱 키웠다. 최 경장은 다른 인부들 틈에 섞여 음료를 파는 척하며 대화를 엿들었다. 내일 밤에 배가 들어온다. 동트기 전에 물건 준비 끝내야 돼. 배라는 단어에 그녀의 심장이 철렁했다. 과거의 패턴이 반복될 조짐이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활동은 더욱 분주해졌다. 컨테이너 트럭이 들어와 큰 자루들을 내렸다. 최 경장은 작은 틈으로 자루 하나가 꿈틀거리는 것을 목격했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살아있는 사람일까? 그녀는 즉시 무전으로 신호를 보냈다. 팀장님, 살아있는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팀 전체에 긴장감이 흘렀다. 박 팀장은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다. 오늘 밤은 아니다. 데이터만 수집한다. 내일 배가 도착할 때 덮친다. 피해자 구출이 최우선이다. 동시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창고 구역을 빠져나갔다. 한 남성이 검은 서류 가방을 들고 차에 올라탔다. 박 팀장은 즉시 명령했다. 이 팀 멀리서 추적하라. 오토바이를 탄 2명의 팀원이 즉시 뒤를 쫓아 도심으로 향하는 차량의 동선을 확보했다. 보고가 들어왔다. 차량은 서면 근처 작은 호텔로 향했습니다. 조직 내부 인물의 숙소로 추정됩니다. 이 정보는 즉시 증거로 기록되었다. 새벽 2시경 창고의 활동이 잦아들고 조명이 꺼졌다. 북항은 다시 어둠과 파도 소리만이 가득한 공간으로 돌아왔다. 박 팀장은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전원 조용히 철수. 내일 밤 북항이 이놈들의 마지막 무대가 되도록 덫을 설치한다. 팀원들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밤의 작전이 최 실장의 네트워크를 파괴할 분수령이 될 것임을 모두 알고 있었다. 결전의 밤, 북항의 총성. 다음 날 밤 부산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바닷바람은 비릿한 기름 냄새와 섞여 불어왔고 항구의 희미한 불빛은 긴장감을 더했다. 어둠 속에서 수사팀은 이미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오늘 밤 북항 창고에서의 대규모 작전이 펼쳐질 예정이었다. 박성진 경정은 지휘 차량 앞에서 단호하게 말했다. 최우선 목표는 피해자 구출이다.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발포는 금한다. 배가 접안하는 즉시 덮친다. 최윤아 경장은 다시 노동자로 위장한 채 부두 근처에 잠입했다. 숨겨진 무전기를 통해 팀과 계속 교신했다. 밤 11시경 창고의 활동이 절정에 달했다. 환한 조명 아래 트럭들이 드나들며 목재 상자와 대형 자루들을 실어 날랐다. 최 경장은 재빨리 보고했다. 팀장님, 피해자들이 밖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의식이 희미해 보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희미한 불빛을 단 작은 배 한 척이 바다에서 다가왔다. 무장한 남자들이 배에서 내려 화물을 옮길 준비를 했다. 박 팀장은 손을 들었다. 지금이다. 사방에서 경찰팀이 쏟아져 나왔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외침이 밤의 정적을 깼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경비원들은 도망치거나 무기를 들고 저항하려 했다. 다른 인부들은 공포에 질려 흩어졌다. 경고 사격 소리가 허공을 갈랐고 많은 이들이 바닥에 엎드렸다. 혼란 속에서 최 경장은 자루더미를 향해 달려가 재빨리 밧줄을 끊었다. 안에서 한 젊은 여성이 기침하며 쓰러졌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합니다. 그녀가 속삭이며 손을 잡았다. 다른 팀원들이 나머지 자루들을 열어 피해자들을 구조하고 대기 중이던 구급차로 옮겼다. 울음과 신음소리가 총성과 뒤섞였다. 한편 박 팀장은 부두에서 도망치려던 무장한 남자 3명을 막아섰다. 무기 버려! 그가 소리쳤다. 2명은 즉시 항복했지만 1명은 끝까지 저항했다. 짧은 격투 끝에 그 역시 제압되어 수갑이 채워졌다. 20분도 채 되지 않아 창고 구역은 완전히 장악되었다. 10여 명이 체포되었지만 한 가지가 분명했다. 최 실장은 현장에 없었다. 박 팀장은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축축한 공간에는 역한 냄새가 가득했다. 구석에는 접이식 의자, 담배꽁초로 가득한 잿더리, 그리고 마시다만 비싼 양주병이 놓여 있었다. 고위급 인물이 방금 전까지 이곳에 있었다는 증거였다. 그는 주먹을 쥐었다. 그놈은 우리가 올 걸 알았어. 일부러 나타나지 않은 거야. 최 경장이 막 구조된 2명의 피해자를 부축하며 다가왔다.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팀장님, 그래도 이들은 살았습니다. 모든 게 헛되진 않았어요. 박 팀장은 떨고 있는 피해자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 가장 큰 그림자는 아직 잡히지 않았으니까. 동이틀 무렵 피해자들은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대부분 약물 때문에 의식이 없었지만 목숨은 건졌다. 창고에서 발견된 서류에는 선박운항 일정과 지불 내역이 적혀 있었고 모든 증거는 단 하나의 이름, 최 실장을 가리키고 있었다. 북한에서의 긴 밤은 중요한 승리로 끝났지만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다. 조직의 뿌리는 잘려나갔고 피해자들은 구조되었으며 조직원 일부가 체포되었다. 하지만 핵심 인물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다. 이제 추격전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흩어진 조각들, 하나의 그림으로 북항에서의 대규모 작전이 끝난 다음 날 인천지방경찰청은 체포된 조직원들로 북적였다. 그들은 신문실에 앉아 긴장과 불안에 떨고 있었다. 어떤 이는 태연한 척했고 어떤 이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박성진 경정은 첫 번째 신문실로 들어가 거구의 남성과 마주했다.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는 단순 하역 인부라고 주장했다.
박 팀장은 자루에 담긴 피해자들의 사진을 테이블 위에 놓으며 평범한 인부가 사람을 자루에 담아 나르지는 않는다고 쏘아붙였다. 하지만 남자는 끝까지 입을 다물었다. 박 팀장은 이런 유형의 인물은 쉽게 무너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조용히 방을 나섰다. 다음 신문실에 있던 젊은 남자는 훨씬 더 불안해 보였다. 수사관이 입을 열기도 전에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은 감시 역할만 맡았으며 거부하면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그를 날카롭게 응시하며 물었다. 누가 시켰나?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조직원들은 항상 최 실장이라는 외국인을 언급했다고 했다. 직접 대화한 적은 없지만 작전 전날 밤 그가 잠시 창고에 들렀다가 검은색 세단을 타고 떠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다. 그 말에 신문실의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범죄의 주모자가 체포작전 불과 몇 시간 전에 현장에 있었다는 의미였다. 남자는 차량이 보통 서면의 작은 호텔로 향하며 그곳에서 싱가포르로 넘어가는 비밀 경로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덧붙였다. 이 진술은 전날 밤 추적팀의 보고와 정확히 일치했다. 또 다른 신문실에서는 트럭 운전사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는 두려움에 찬 목소리로 자신이 운반한 화물이 여성들뿐만이 아니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나무 상자 틈으로 피가 새어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 말에 신문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박 팀장은 분노를 억누르며 주먹을 쥐었다. 이 조직은 단순한 인신매매를 넘어 인간의 신체 자체를 거래하는 더욱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 하루 종일 이어진 신문은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 나갔다. 여러 진술을 종합한 결과 범죄 조직의 실체가 더욱 명확해졌다. 부산 외곽에는 소녀들을 옮기기 전 감금하는 비밀 아지트가 있었고 북한에서 말레이시아 조우르 해협으로 이어지는 비밀 항로가 존재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최 실장이라는 인물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강력한 연주를 가지고 있어 체포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이었다. 밤이 되자 박 팀장은 수사팀 전원을 회의실로 소집했다. 화이트보드는 새로운 정보들로 가득했다. 부산지도, 창고 사진, 해상 경로, 그리고 신원이 확인된 조직원들의 이름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굵은 붉은 선이 모든 것을 하나의 중심점, 최 실장으로 연결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결론 내렸다. 주모자는 항상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움직였다. 하지만 이제 그림이 명확해졌다. 민지수급 모집책, 북한 창고는 중간기지, 조오르 해협은 탈출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한 사람이 통제하고 있다. 그를 잡기 전까지 우리는 멈출 수 없다. 회의실 구석에 있던 최윤아 경장은 주먹을 꽉 쥐었다. 자루 속에서 떨던 피해자들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녀는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팀장님, 만약 다른 아지트가 있다면 아직도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소녀들이 있을 겁니다. 더 늦으면 안 됩니다. 박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그들은 비밀 아지트를 급습하여 남은 피해자들을 구출하고 해상 경로에 덫을 놓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최 실장이 분명 싱가포르로 도주하려 할 것이며 그것을 막는 것이 그들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그날 밤의 회의는 긴장감과 결의로 가득 찼다. 국제범죄 조직과의 싸움이 목숨을 건 위험한 일임을 모두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비밀 아지트의 문을 열다. 다음 날 부산의 공기는 전날 밤의 비로 여전히 습했다. 수사팀은 도시 외곽 높은 철제 담장으로 둘러싸인 낡은 주택으로 향했다. 겉보기에는 조용했지만 조직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곳이 소녀들을 옮기기 전 감금하는 장소였다. 박성진 경정과 팀원들은 아침부터 주변을 감시했다. 한 남자가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주위를 경계하고 있었다. 평범한 주택가에서는 볼 수 없는 어색하고 경직된 분위기였다. 목표 확인. 오늘 밤에 진입한다. 박 팀장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조용히 퍼졌다. 밤이 되자 주택가 주변은 더욱 고요해졌다. 팀원들은 숲과 골목에 몸을 숨겼다. 최윤아 경장은 야식을 파는 상인으로 위장해 손수레를 끌고 집 근처를 지나갔다. 담장 가까이를 지날 때 그녀는 안에서 소녀들이 서로를 위로하는 듯한 희미한 목소리를 들었다. 심장이 내려앉았다. 아직 안에 있어. 밤 9시경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집 앞에 멈췄다. 두 남자가 쌀포대와 생수 상자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곳이 여전히 활동 중인 아지트라는 강력한 증거였다. 박 팀장은 신호를 보냈다. 1팀 정문, 2팀 후문으로 진입. 피해자 안전이 최우선이다. 신속한 움직임으로 철문이 열렸다. 경비원은 한거할 틈도 없이 제압되었다. 동시에 뒷문으로 진입한 팀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다. 집안에서 비명과 함께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안에 있던 두 남자가 쇠 파이프를 휘두르며 저항했지만 짧은 격투 끝에 모두 제압되었다.
최 경장은 곧장 어두운 방으로 달려갔다. 그곳에는 5명의 젊은 소녀들이 공포에 질려 웅크리고 있었다. 경찰 제복을 본 소녀들의 눈이 커졌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최 경장이 한 소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울음이 터져 나왔고 몇몇은 그녀에게 매달렸다. 구급대원들이 들어와 담요와 물을 건넸다. 소녀들은 오랫동안 갇혀 있었는지 몸이 쇠약해 보였다. 한 소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식당에 취직시켜준다는 말에 소가 부산에 왔지만 도착하자마자 신분증을 빼앗기고 이 집에 갇혔다고 말했다. 최 경장은 분노를 억누르며 소녀의 손을 꼭 잡았다. 한편 박 팀장은 다른 방을 수색했다. 잠긴 방 안에서 위조 여권, 선박 티켓, 그리고 이름이 적힌 명단이 담긴 가방을 발견했다. 다음 희생자들을 옮기기 위한 계획이 담긴 명백한 증거였다. 부엌 식탁에서는 아직 켜져 있는 휴대폰이 발견되었다. 그 안에는 이런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 내일 밤 배출발. 최 실장님이 모든 걸 깔끔하게 처리하길 원하셔. 이 메시지는 주모자가 여전히 배후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자정이 가까워지면서 비밀 아지트는 완전히 장악되었다. 5명의 소녀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조직원들은 수갑이 채워진 채 호송차에 올랐다. 마당에서 최 경장이 박 팀장에게 말했다. 팀장님, 저희가 이들을 구했습니다. 박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다. 그래, 하지만 내일 또 다른 배가 출발해. 최 실장은 멈추지 않았어. 더 빨리 움직여야 한다. 최 경장의 눈빛은 결의로 가득 찼다. 포위망은 점점 좁혀지고 있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다. 비밀 아지트에서의 작전은 또 다른 중요한 승리였지만 동시에 새로운 길을 열었다. 확보된 서류와 메시지는 주모자에게 이르는 길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었고 팀원들은 다음 단계가 훨씬 더 위험할 것임을 직감했다. 이제 그들은 범죄 조직의 심장부로 다가가고 있었다. 어둠의 바다, 마지막 추격. 밤이 다시 부산에 내려앉았다. 바다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간간히 보이는 달빛만이 희미하게 파도를 비췄다. 작은 부두에서 수사팀은 고속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비밀 아지트에서 발견된 휴대폰 정보 덕분에 오늘 밤 한 척의 배가 비밀 항로를 통해 조오르로 향할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박성진 경정은 지휘정 갑판에 서서 거친 파도를 응시했다. 저 배를 우리 영해 밖으로 나가기 전에 막는다. 피해자 안전이 최우선이다. 최윤아 경장은 구명조끼를 입고 굳은 표정으로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밤 11시경 레이더의 희미한 불빛을 단 채 남쪽으로 이동하는 목선의 실루엣이 포착되었다. 목표 확인, 반원 형태로 포위한다. 세 척의 경찰 고속정이 양옆과 뒤에서 조용히 접근했다. 거리가 좁혀지자 서치라이트가 일제히 켜졌다. 경찰이다, 정선하라. 박 팀장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밤바다에 울려 퍼졌다. 그러나 목선은 오히려 속도를 높였다. 갑판 위의 남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일부는 화물을 방수포로 덮으려 했고 일부는 총기로 보이는 물체를 꺼내 들었다. 경고 사격! 박 팀장의 명령에 따라 허공으로 총성이 울렸지만 목선은 동쪽으로 급히 방향을 틀었다. 치열한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고속정 엔진이 굉음을 내며 파도를 갈랐고 튀는 물보라가 팀원들의 얼굴을 때렸다. 서치라이트 불빛 속에서 최 경장은 갑판 위에 쌓인 거대한 방수포 더미가 꿈틀거리는 것을 보았다. 단순한 화물이 아니었다. 15분간의 끈질긴 추격 끝에 한 척의 고속정이 목선의 항로를 가로막는 데 성공했다. 밧줄이 던져져 목선 측면에 걸렸다. 경찰팀이 갑판 위로 뛰어올랐다. 조직원들은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했지만 훈련된 경찰팀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았다. 한 명은 바다에 빠졌다가 곧바로 구조되기도 했다. 최 경장은 방수포 더미로 달려가 칼로 밧줄을 끊었다. 안에서 한 젊은 여성이 숨을 헐떡이며 기어나왔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합니다. 최 경장이 속삭이며 그녀를 부축했다. 4명의 다른 피해자도 쇠약한 상태로 발견되어 즉시 구급정으로 옮겨졌다. 그들의 희미한 울음소리가 격렬한 대치 상황 속에서 터져나왔다. 한편 박 팀장은 목선의 선장과 마주했다. 40대 남자는 거친 얼굴로 수갑이 채워지면서도 비웃으며 말했다. 당신들이 그를 막을 순 없어. 다른 길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박 팀장은 냉정한 눈으로 그의 주머니에서 좌표와 날짜가 적힌 작은 메모를 꺼내 압수했다. 1시간 후 목선은 완전히 제압되었다. 조직원 10명이 체포되고 5명의 피해자가 구조되었다. 배는 부산항으로 견인되었다. 지휘정 갑판에서 박 팀장은 고요해진 밤바다를 바라보았다. 최 경장이 다가왔다. 아직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확고했다. 우리가 또 해냈습니다.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박 팀장은 손에 든 낡은 메모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리고 이 좌표가 최 실장의 은신처로 가는 열쇠가 될지도 몰라 포위망은 점점 좁혀지고 있었다. 그날 밤의 해상작전으로 조직은 또 하나의 동맥을 잃었고 피해자들은 새로운 희망을 얻었다. 그리고 경찰은 주모자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손에 쥐었다. 밀림 속의 함정, 그리고 남겨진 단서. 선장이 가지고 있던 낡은 메모의 좌표는 팀의 기술 분석가들에 의해 즉시 분석되었다. 그 지점은 부산 외곽, 인적이 드문 맹그로브 숲 근처의 외딴 지역을 가리키고 있었다. 위성 사진에는 강가에 숨겨진 듯한 목조 건물 몇 채가 보였다. 박성진 경정은 디지털 지도를 보며 미간을 좁혔다. 만약 이곳이 그들의 지상 기지라면 최 실장이 숨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함정이 있을 수 있으니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그날 밤 팀은 진흙탕길을 따라 조용히 이동했다. 차량은 강가에 멈췄고 이후의 여정은 작은 보트를 타고 어두운 수로를 따라 이어졌다. 벌레 소리와 물소리가 유일한 소음이었다. 최윤아 경장은 보트 앞에 앉아 날카로운 눈으로 모든 그림자를 주시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낡은 목조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박 팀장은 명령했다. 1팀은 왼쪽, 2팀은 나를 따라와라. 문이 부서지며 팀이 안으로 진입했다. 첫 번째 방은 비어 있었다. 테이블은 뒤집혀 있었고 의자는 부서져 있었다. 급하게 떠난 흔적이 역력했다. 팀장님, 아무도 없습니다. 한대원이 보고했다. 그 순간 뒷문에서 딸깍하는 소리가 들렸다. 박 팀장은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보며 가느다란 전선이 연결된 것을 발견했다. 모두 엎드려! 다음 순간 폭발이 일어나며 목조벽이 산산조각 났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고 짙은 연기가 방을 가득 채웠다. 다행히 팀원들은 모두 몸을 숙여 가벼운 찰과상만 입었다. 조직이 시간을 벌기 위해 함정을 설치한 것이 분명했다. 최윤아 경장은 기침하며 소리쳤다. 우리가 올 걸 알고 있었어요. 박 팀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여기가 본거지는 아니야. 하지만 분명 무언가를 남겼을 거다. 팀은 남은 건물을 수색했다. 한 사물함에서 선박사진과 재무 기록이 담긴 파일을 발견했다. 화살표는 도시 외곽의 작은 항구를 가리키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반쯤 타버린 휴대폰이 있었지만 마지막 메시지는 남아 있었다. 오늘 밤 전기 순찰, 항로 확보. 얼마 지나지 않아 보트 엔진 소리가 가까워졌다. 창문 틈으로 무장한 남자들을 태운 두 척의 보트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조직의 순찰대가 기지를 확인하러 온 것이었다. 그들이 들어오면 우리는 갇힌다. 최 경장이 속삭였다. 박 팀장은 재빨리 판단했다. 1팀, 강에 연막탄을 던져라. 우리는 숲 쪽으로 후퇴한다.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며 시야를 가렸다. 보트에서 고함과 함께 무차별적인 총격이 시작되었다. 그 혼란을 틈타 팀은 맹그로브 숲으로 달려갔다. 발이 지늘게 빠지고 나뭇가지가 얼굴을 때렸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총소리는 점점 멀어졌다. 30분쯤 지나 그들은 작은 강줄기에 숨겨둔 예비 보트에 도착했다. 보트는 빠르게 현장을 벗어났다. 모두 지쳐 있었고 옷은 진흙투성이었다. 최 경장은 간신히 챙겨 나온 파일을 꼭 쥐고 있었다. 팀장님,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박 팀장은 그녀를 보며 말했다. 그래, 최 실장은 교활해. 하지만 이걸 봐. 서류는 도시 외곽의 작은 항구를 가리키고 있어. 그게 그의 마지막 탈출로일 수 있다. 맹그로브 숲에서의 밤은 안도의 한숨으로 끝났다. 조직의 함정은 실패했고 오히려 새로운 단서를 남겼다. 최 실장을 둘러싼 포위망은 이제 더욱 좁혀지고 있었다. 마지막 항구에서의 결전. 부산 외곽의 작은 항구는 낮에는 조용했다. 몇몇 어부들이 그물을 손질하고 아이들이 낡은 부두에서 놀고 있었다. 하지만 첩보에 따르면 이곳은 밤이 되면 조직이 화물을 조우르로 가는 대형 선박으로 옮기는 장소로 변모했다. 오후부터 박성진 경정과 팀원들은 작전을 준비했다. 지휘 차량의 테이블 위에 펼쳐진 항구 지도에 붉은 선이 그어졌다. 주력 선박은 이 항로를 통해 출항할 것이다. 1팀은 해상을, 2팀과 3팀은 육지를 포위한다. 한 놈도 놓치지 마라. 최윤아 경장은 그의 옆에서 결연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녀는 이전에 구출했던 소녀들의 얼굴을 잊을 수 없었다. 팀장님, 배 안에 아직 피해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밤이 되자 바닷바람이 기름과 생선 냄새를 실어 날랐다. 항구의 희미한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다. 멀리서 의심스러운 활동이 포착되었다. 트럭들이 부두로 들어와 건장한 남자들이 대형 상자와 자루를 내렸다. 작은 보트 몇 척이 주위를 순찰했다. 박 팀장은 무전으로 지시했다. 전원 대기, 내 신호에 움직인다. 밤 11시경 희미한 불빛만 켠 대형 선박 한 척이 접안했다. 어선으로 위장했지만 크기가 너무 컸다. 부두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지금이다. 순간 경찰 서치라이트가 항구 전체를 대낮처럼 밝혔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외침이 밤의 정적을 깼다. 조직원들은 혼란에 빠졌다. 일부는 도망치려 했고 일부는 무기를 들었다. 경고 사격이 허공을 갈랐지만 몇몇은 끝까지 저항했다. 경찰팀이 사방에서 쏟아져 나왔다. 부두에서는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최 경장은 막 문이 열린 트럭으로 달려갔다. 안에는 손이 묶인 채 공포에 질린 3명의 젊은 소녀가 있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그녀가 속삭이며 밧줄을 끊었다. 한편 박 팀장은 해상팀과 함께 출항하려던 대형 선박을 막아섰다. 선박 엔진이 굉음을 내며 경찰의 봉쇄를 뚫으려 했다. 경찰이 붉은 신호탄을 쏘아 올리자 고속정들이 즉시 배를 포위했다. 밧줄이 던져져 선체에 걸렸고 갑판 위에서 격투가 이어졌다. 조직원들은 흉기와 둔기로 저항했지만 훈련된 경찰팀에게는 역부족이었다. 선박은 마침내 제압되었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 검은 재킷을 입은 한 남자가 부두 옆 작은 보트로 뛰어내리는 것이 보였다. 그는 재빨리 움직였다. 희미한 불빛 아래 그의 얼굴이 언뜻 보였다. 박 팀장은 그를 알아보았다. 최 실장이다. 저기 있다. 최 경장이 고개를 돌렸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작은 보트는 이미 빠른 속도로 부두를 떠나고 있었다. 해상팀이 추격하려 했지만 혼란 속에서 최 실장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실망스러웠지만 그날 밤의 작전은 대성공이었다. 20명 이상의 조직원이 체포되었고 수십 명의 피해자가 구출되었으며 대형 선박은 증거물로 압수되었다. 사이렌과 불빛으로 가득 찬 항구에서 박 팀장은 어두운 바다를 응시했다. 거의 다 잡았는데 최윤아 경장이 그의 옆에 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와 아쉬움이 교차했다. 교활한 놈이지만 이제 갈 곳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놓쳤지만 다음은 없을 겁니다. 박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구조된 피해자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물은 이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상기시켰다. 작은 항구에서의 뜨거운 밤은 큰 승리로 끝났지만 모든 팀원의 마음속에 하나의 다짐을 남겼다. 최 실장을 잡기 전까지는 결코 멈추지 않으리라고. 마지막 대결, 빌라에서의 총성. 작은 항구에서의 대규모 작전 며칠 후 부산은 표면적으로 평온을 되찾았다. 하지만 수사팀에게는 폭풍 전야와 같았다. 체포된 조직원들의 신문 과정에서 결정적인 정보가 나왔다. 최 실장이 해안가 절벽 근처 인적이 드문 낡은 빌라에 숨어 있다는 것이었다. 그곳은 바다로 통하는 비밀 통로까지 갖추고 있었다. 박성진 경정은 위성 사진을 보며 말했다. 여기가 놈의 소굴이다. 궁지에 몰렸으니 죽기 살기로 덤빌 거다. 모두 각오 단단히 해라. 그날 밤 팀은 조용히 움직였다. 차량은 절벽으로 향하는 흙길을 따라 천천히 나아갔다. 바닷바람이 숲의 습기와 섞여 불어왔다. 최윤아 경장은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드디어 끝낼 시간이다. 현장 근처에 도착한 후 그들은 걸어서 덤불을 헤치고 나아갔다. 멀리서 빌라의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무장한 남자 몇 명이 마당을 순찰하고 있었다. 박 팀장은 무전으로 지시했다. 1팀은 북쪽, 2팀은 해안을 포위하라. 탈출로는 없다. 작전이 시작되었다. 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라는 외침이 밤의 정적을 깼다. 최 실장의 부하들이 미친 듯이 총을 쏘아댔다. 경찰은 정밀한 사격으로 응수하며 그들을 제압해 나갔다. 최 경장은 벽 뒤에 몸을 숨긴 채 다른 방에서 발견된 피해자를 구출하는 데 힘을 보탰다. 그 혼란 속에서 박 팀장은 한 남자가 빌라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발견했다. 검은 재킷, 차가운 얼굴, 최 실장이었다. 그는 해안가에 묶인 작은 보트를 향해 달려갔다. 최 실장 멈춰! 박 팀장이 소리치며 그를 뒤쫓았다. 하지만 최 실장은 계속 달렸다. 경고 사격이 그의 발밑 모래를 튀겼다. 그가 보트에 뛰어오르기 직전 정밀한 한 발이 보트 앞부분을 맞추며 그를 멈춰 세웠다. 박 팀장이 총을 겨누며 다가갔다. 모든 게 끝났다. 손들어. 최 실장은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냉소가 가득했다. 나 하나 잡는다고 이게 다 끝날 것 같나? 밖에는 아직 수많은 길과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박 팀장은 그를 날카롭게 응시했다.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오늘 밤 내 길은 여기서 끝이다. 잠시 시간이 멈춘 듯했다. 거친 바닷바람과 파도 소리만이 들려왔다. 마침내 최 실장은 천천히 두 손을 들었다. 경찰이 즉시 그에게 수갑을 채웠다. 빌라 안에서는 남은 조직원들이 모두 제압되었고 추가 피해자들이 구조되었다. 모든 범죄 네트워크를 증명할 서류와 전자기기들이 압수되었다. 최윤아 경장은 해안가에 서서 호송차로 끌려가는 최 실장을 바라보았다.
안도감과 씁쓸함이 교차했다. 구하지 못했던 희생자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드디어 끝났군요. 그녀가 속삭였다. 박 팀장이 그녀 옆에 섰다 그래. 하지만 우리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 서류들이 더 많은 조직을 밝혀낼 거다. 하지만 오늘 밤 우리는 정의가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날 밤 외딴 해안은 긴 추격전의 종지부를 찍었다. 몇 달 동안 부산을 공포에 떨게 했던 어둠의 그림자, 그 주모자가 마침내 체포되었다. 법의 심판이 남아 있었지만 정의의 빛은 이제 막 길을 비추기 시작했다. 심판의 날, 그리고 새로운 시작. 그로부터 몇 달 후 부산지방법원의 대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앞줄에는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안도와 슬픔이 뒤섞인 얼굴로 앉아 있었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삼켰고 어떤 이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날은 최 실장과 그의 조직원들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는 날이었다. 검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인신매매, 납치, 감금, 살인미수 등 그의 죄목을 나열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모든 증거가 그의 죄를 명백히 입증했다. 피고석에 앉은 최 실장은 수갑을 찬 채 여전히 냉담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를 쏘아보는 피해자들의 눈빛에 그의 오만한 가면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리며 판결을 낭독하자 법정은 숨을 죽였다. 최 실장에게는 무기징역이, 대부분의 조직원들에게는 수십 년의 중형이 선고되었다. 그 순간 가족석에서 안도의 함성과 울음이 터져나왔다. 서로를 부둥켜 안는 이들, 바닥에 주저앉아 감사기도를 올리는 이들도 있었다. 최윤아 경장은 뒷좌석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어떤 판결도 사라진 생명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끔찍했던 밤들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다. 한편 박성진 경정은 법정 밖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은 경찰만의 승리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의 승리입니다. 이 사건이 달콤한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말라는 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범죄는 언제나 평범한 얼굴 뒤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구조된 피해자들은 심리적, 신체적 회복 과정을 거쳤다. 어떤 이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고 어떤 이는 상담 치료를 받으며 새로운 삶을 준비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에게 이제 다시 시작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다. 그날 밤 최윤아 경장은 부산항 부두에 서서 한때 비극의 무대였던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는 부드럽게 밀려와 어두웠던 과거의 흔적을 지워내려는 듯했다. 그녀는 긴 숨을 내쉬었다. 이 모든 고통이 다시는 누구에게도 반복되지 않기를. 박 팀장이 다가와 그녀의 옆에 섰다. 하나의 큰 사건을 마무리했군. 그가 조용히 말했다. 최윤아 경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런 유혹으로부터 사람들을 지키는 일은 결코 끝나지 않겠죠. 맞아, 박 팀장이 동의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를 증명했어. 아무리 어두운 길이라도 정의는 결국 빛을 찾아낸다는 것을. 두 사람은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범죄와 정의에 관한 것이 아니다. 희망과 굳건한 의지에 관한 이야기이다. 쉬운 일자리나 화려한 삶의 유혹 뒤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을 수 있음을 모든 가족과 젊은이들이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더디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